우리가 이제 토호제, 토지 거래 허가 해제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소재가 떨어질까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해제 발표 그리고 해제하고 그리고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같은 주제를 좀 이어가게 됐는데 지난주에도 뭐 장산대청 뭐 이런 분위기 보면 호가가 뭐 2, 3억씩 오르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다고 하면 또 여기는 또 시장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게 되면 헤드라인만 보면 재지정할 수 있다. 네. 재지정하는 건가?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바른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의 상승은 나는 예상을 했다. 알고 있어. 근데 과도한 상승이 되면 재지정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네.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상승을 약간의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는 과도한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과도한 상승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야 과도한 상승이 될지 3월 2주차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계속 깜짝 놀랍니다. 이게 신기록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이제 신기록 그렇죠. 갱신하는데 지금 매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서울이 0.2%까지 올라갔고요. 서울 전체가 이제 0.2%까지 올라갔고요. 강남 지역을 보게 되면 일단 송파구가 0.72%. 또 상한가 찍었네. 네, 또 상한가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예요. 0.68에서 0.68 상한가 친지 일주일 만에 0.72%.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 3번이네. 3년 상이네. 지금 한 3번, 4번 연속으로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은 0.69% 역시 상한가. 서초구는 0.62% 역시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모두 다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네. 재밌는 거는 경기도 과천시도 또 상한가더라고요. 0.71%. 그래서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발언 자체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왜 이런 약간의 상승? 왜 이런 뉘앙스가 나왔냐면 통계에 좀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착시가 있냐면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거래량 자체가 송파구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강남 3구, 장삼, 대천 거래량 보면은 뭐 기간별로 정리하면 뭐 9건 정도 늘어났다? 네,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문제야? 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실거래 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이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안 오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근데 우리 말씀드린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조사관들이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이제 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행 지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통계를 보니까 통계에 착시가 생기는 거고요. 서울시도 이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을 뭐 대학교에 이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시뮬레이션 툴을 돌리게 되는데 실거래 지수가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착시 통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울시는 현장을 좀 가서 현장 분위기를 몸으로 좀 느껴봐야 이게 약간인지 과도한인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거래가라는 게 최대 한 달에 인터벌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매주 상한가를 치는 이런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약간 호가의 변화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이게 아마 학계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집주인들이 올린 호가를 시세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른 것뿐인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그걸 어떤 지표로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 시장에서는 난리가 나고 집을 사러 가게 되면 매물이 없고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인데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되면 별로 안 올랐는데 약간의 상승 아니야? 라는 착시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정책에도 오판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만 세대 정도 있는 헬리오시티에서 한 세대가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확 올라버렸으면 반영하는 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건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까가 그러니까 고민인데 지금 분위기는 또 한 건도 부동산원에다가 통계학 박사님을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토호제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시장님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방송은 용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이거를 그냥 굳히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발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재지정한다라는 거는 네, 아무래도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을 그 정책을 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만 그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라든지 네. 또는 어떤 심리를 축소시킨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런 심리 외적으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제도예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인만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네. 것처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지정을 한다. 그럼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라면 하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해도 가격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해지하면 더 오르고. 예, 지금은 과열하니까 더 올랐다라고 네. 보는데 이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그 수요들이 움직이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겨울철에 풀었으면은 지금보다 뜨거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되거든요. 비수기 때. 예, 비수기 때. 그래서 우리가 수요들이 움직이는 그 계절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네. 이 시점에서 한 달 정도를 앞두고 풀었다라는 거는 이런 수요자들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뭐 이사 수요라든지 다양한 매수 수요들 이런 수요들이 붙는 시점에서 거래 허가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외적으로 본다라면 뭐 여러 가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선거라는 확정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네. 됐고 국내에서도 금리 한 차례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수요를 키울 수 있는 네. 영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로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못했던 분들이 탄핵이라는 그 국면을 맞이하면서 의사결정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래량을 올라가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하가 벌써 됐다라는 거 그리고 탄핵이 마무리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공급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또 신규 공급에 대한 이슈는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요인을 다 배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만으로 올라갔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그게 푼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거기도 실거래가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신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계절적인 요인과 금리 인하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일정 부분 제거가 되고 네. 있고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뭐 나왔던 자료들 보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앞뒤로 한 10일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뭐 부동산은 주식보다도 더 길게 보는데 그 앞뒤로 10일 가지고 전반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영향을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는 네. 것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책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나면 그게 숙성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인식 자체가 예전만큼 그 뜨거움이 네. 덜하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키워드 가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그 뒤엔 조정들이 네.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도 서울시에서도 또 이제 어떤 정부에서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고 2020년도, 2021년도 이 시기 때도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들은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가격의 견고함이 덜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보고 이것만으로 해서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아마 또 올 겨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고 나서는 또 말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거 또 못 기다리고 지금의 이 시점을 보고 나서 과연 서울시장이 그거를 다시 또 재지정하는 거는 너무 정책이 가벼워지는 거죠. 네. 불가능하죠. 손바닥도 뒤집는 속도도 천천히 돌려야지 그거를 한 번에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제도가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이 됐고 폐지가 되면서 거기서 그 과정 속의 가격 흐름을 시장이 학습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압구정도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풀리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더해줬고 풀린 곳은 풀렸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다시 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이제 재방송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더 부추기니까 오히려 이거는 호가를 한 2칸 정도 더 올렸으면 올렸지 그게 위험한 그 좀 판단이 아닌가.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네. 올라가는 그 가격선을 보고 이게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느냐, 결국 계단식으로 올라가느냐라고 네. 본다라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그 제도 자체는 계단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그렇죠. 구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격의 왜곡도 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4년 전에 그렇죠. 지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 올라가는 그런 뭐 이슈가 좀 덜하지 않았냐라고 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경제 DMZ에서 다뤘던 뭐 상가 얘기나 건물 네. 얘기 했잖아요. 꼬마 네, 건물. 그렇죠. 저도 요즘에 만나보시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 꼬마 건물이나 수익형 건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니라 그 건물이 예전에 수익을 담보하고 나중에 차익 실현을 했다면 지금 내수가 꺾여 있고 건물에 대한 값이 뭐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돈 좀 있었던 사람들이 네, 건물을 성공의 샀던. 기억으로.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었다 그러는데 네.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대장주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 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하이엔드 뭐 아까 트로피 하우스 또는 그렇죠. 뭐 하이엔드 주택들, 고급 주택들, 대장주 아파트 이쪽 쪽으로 그렇죠. 그 돈 쏠림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쪽 주택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들도 시장의 부동산의 투자 패턴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호제 때문에 그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재방송이 되면 또 수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제가 지지난주에 지금 이것 때문에 강남이나 이쪽으로 관심과 자금이 몰리고 있으니까 노도강은 한번 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네. 보름 전에. 네네. 그때 혹시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노도강 쪽이. 반등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난주가 마이너스 0.03%였는데요. 이제 보합 전환 0% 보합 전환 0.03% 포인트 이제 하락해서 하락은 멈춘 거죠. 올라왔다는 네. 얘기고요. 네. 도봉구도 마이너스 0.02에서 0.01%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북구도 강북구 많이 올랐네요. 마이너스 0.02에서 0.03%. 우리 노도강이 많이 오르는 그렇죠. 노도강이 한참 동안 마이너스에서 그랬죠. 헤어나오지를 네, 맞습니다. 못했는데 네. 이제 노도강까지도 상승 전환,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승 전환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뉴스 보면 노도강 집값 많이 떨어졌어. 네. 반토막이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2021년 뭐 최고 가격 대비 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를 비교해서 그렇고 제 주변에도 작년 여름 정도에 네. 노원구에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소형 아파트.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원구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는 올랐는데 강남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오름폭이 미비하니까 뭐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하면 뭐 다 그런 거 상대적으로 좀 아닙니까? 약하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천정부지 그렇겠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올라감의 놀라움을 경험한 분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도 많이 올랐고요. 네. 성동구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승률이 좀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제보 하나 받은 게 경기도 동탄신도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강남에서 동탄이면 한 갑자기 40km 너무 멀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정도 떨어졌는데 동탄신도시도 뭐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금 해서 또 반등이 좀 사실 나오는 좀 건가요? 아니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네. 뭐 판교 신도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성동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탄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동탄 신도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하철역 주변에 몇 개 인기 단지들이 네, 뭐. 거래가 실제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갑자기라고 하니까 세입자들 중에서도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서울 네. 입성을 위해서 조사를 좀 하러 갔는데 서울의 집값이 뭐 강남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죠. 노도강도 올라가고 마용성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 깜짝 놀라서 서울은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버스 놓쳤다. 버스 놓쳤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버스라도 빨리 잡자라고 해서 네.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핵심 지역들, 네. 주변 지역들이 다 올랐다면 지금은 핵심 지역들, 랜드마크 위주로만 이렇게 동탄하면 떠오르는 딱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쪽만 예.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강남만의 문제로 그치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 그래서 약간의 상승으로 재지정을 하니 안 하니 고민할 단계는 넘어버린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재지정해도 송승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지정해도 이게 뭐 잡힌다라는 보장은 잡히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호가가 안 잡히지 않을까 계속 올라가가지고. 호가도 안 잡히고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네. 송승희 대표님은 뭐 금리 인하도 말씀하셨고 뭐 공급 부족도 말씀하셨는데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도 들어갔고요. 뭐 다주택자 규제들도 있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가 네.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 최근에 우리 대구에 가면 왜 강남 같은 곳 있잖아요. 수성구. 그렇죠. 부산에서는 뭐 해운대 좋고. 그렇죠.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사시거든요. 네, 또- 아예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엄두가 안 나니까 아유 몰라 그냥 난 그냥 이렇게 살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당 지역에서 좀 자산가 네. 또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무리 봐도 인구도 감소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 텀에 그냥 서울 입성을 해버리자. 이 텀에 차라리 서울 입성하자고 해서 서울로 최근에 많은 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강남은 한 달 동안 주식으로 치면 한 연속 3번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 아무리 강남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치는 걸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도강이 됐든 과천이 됐든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뭐 동탄이나 이런 곳에도 접근성이 좋은 데는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강북 쪽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좀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과천이 뭐 송파보다 낫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는데 과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과천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전주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뭐 보도된 내용들 보면은 뭐 0.51%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상한가군요. 예,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가격의 수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지역들이 왜 올라갔냐라는 배경들을 본다라면 지금 시장의 수도권은 가장 핵심은 네.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정책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곳은 강남 3구 지역들이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융적인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예, 위쪽이나 네. 예. 수도권은 교통이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GTX 노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이 가격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조금 서울에 있는 뭐 주요 집값이 올라가는 그 키워드하고 좀 맞닥뜨려져 있는 게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정책적인 부분 중에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네. 뭐 요 네. 이슈들이 있는데 과천이 그런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과천이 기타 예전에 좀 비교가 많이 됐었던 곳이 예전에는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이런 지역들보다도 가격이 높고 예전에 상승률이 강남의 가격보다 더 높았던 지역들도 네, 맞습니다. 적도 있어요. 그만큼 가격에 대해서도 높았다라는 거는 주거에 대한 가치라든지 투자에 대한 네. 가치가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관심들이 뭐 판교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한때 뺏겼었는데 네. 그 뺏긴 이유를 보면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예. 근데 판교가 뭐 일자리들이 좀 풍부하고 굉장히 그래도 고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도가 있으면서 판교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과천 지역이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서 네. 거기에 그 상주되는 직군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판교에
뭐 유수 기업들이 이전들을 한다든지 뭐 의학과 관련된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소득도 올라가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집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서울하고의 그 접근성에다가 판교는 재건축이 좀 미미하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들도 탄생이 되면서 과천의 가치가 예전에 그 명성을 경기도에서 뭐 으뜸이다 하고 하는 명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송파하고도 좀 맞먹는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 송파다 뭐 과천이다 서로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그 간판을 서울이라는 그 간판을 갖고 있고 서울의 외곽도 아니고 강남 3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천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 과열은 약간의 좀 경계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일자리들이 생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거품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주의를 하면서 송도하고 좀 비슷하게 조정 국면이 일정 부분 왔을 때 그때쯤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좋은 지금보다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상승률도 항상 잘 봐야 되는 것들이 강남권에 100억에 1%라고 하면은 1억 올라가잖아요. 아까 뭐 노도광 얘기하는데 5억에 1%면 500만 원 올라가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로 접근을 하고 현장을 보게 된다라면 퍼센트의 생각을 하고 여기가 좋겠다 하고 막 쫓아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율에 좀 예민하지만 뭐 저희처럼 이렇게 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돈쌤이나 이렇게 시장을 모니터하시는 분 율에 예민하지만 현장과 어떤 실제 생활에서는 가격에 억 얘기 몇 천만 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조금 더 민감하게 흐름이 올 때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달리는 그런 뭐 경주를 듣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천 가보면 참 조용하고 깨끗하고 참 좋긴 좋아요. 그리고 송도보다 또 접근성은 또 비교 대상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강남 3구냐 과천이냐의 거기서 그 레벨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앞에 태그의 차이가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과천이 강남 3구가 가면 과천이 올라갈 수 있는 룸도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는 가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강남 3구 뭐 사실 잠실이 좋긴 하죠. 그래서 잠실과 과천을 이렇게 동급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잠실급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뭐 단지만 보면 그래 보이긴 합니다.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잠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요. 판교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잠실하고 동급인데 잠실이 올라가네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사실은 저는 같은 뭐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과천 가보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렇죠. 너무 조용하고 깨끗하고 교통 좋고 진짜 살기 좋은 곳인데 송승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되고 또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투자 목적으로 강남이 올라가니까 과천을 지금 빨리 따라가야지라고 하기에는 과천이 이미 서울과 동급으로 계속 몇 주 연속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필요한 데는 위주로. 버스가 약간 출발을 약간 했구나. 이미 출발했죠. 흔들었는데 기사님이 안 보시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천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뭘 봐야 될까 보면 토지가 이제 해제가 일단 됐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다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만 사실 헤드라인이 그런 거고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지. 진짜 핵심은 이 정도 상승은 용인하겠다. 요게 이제 시장님의 본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정도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에서 발표하는 건 별로 안 올랐다라고 하는데 별로 안 오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과 아마 서울시 인식 차이가 지금 몇 미리 예전에 지금 한창 예전 정부에서 올라갈 때 국토부 장관이 뭐 11% 올랐다, 시장에서는 90% 올라가지고 국회에서 막 웅성웅성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2배가 다 올랐는데 네. 11% 올랐다고 해가지고 질문했던 야당 의원이 당시 당황을 해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데자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물론 그 정도의 극단적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 허가가 풀린 곳의 호가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 실거래가는 안 지켰다고 하지만 분명히 시장님이 얘기하는 정도의 용인할 수준의 상승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에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훈장단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비싼 아파트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장 비쌀 아파트가 되는 그렇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면은 결국은 현재 가격도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아까 1% 용인할 수 있는데 네. 50억의 1%면은 그러니까요. 예, 금액들이 팍팍팍 튀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연간으로 하게 된다면 그 한 12%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거에 하면은 막 5, 6억씩 팍팍 튀어가는 그런 네.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이 1%가 아니라 지금 누적되는 거로 보면 그거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연간으로 보면 뭐 12%가 아니라 만약 2%씩 올라간다면 뭐 20%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가격에 비례한 뭐 중개 보수라든지 취득 가액이라든지 또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그런 것들을 뭐 서로 전가하고 한다라면 아마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텀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우리가 계산으로 지금 1%로 하면은 연말까지 하면은 뭐 12%가 오른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1%로 가정을 한 거고 만약에 뭐 한 7월, 8월 정도 돼서 0.2% 오르고 하면 또 다른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보고 맨 마지막에 결산된 그 금액을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지. 네. 이거 가장 지금 거래 많이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걸 그러니까요. 보고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거래에 대한 그 거래 건수만 봐도 작년 말 대비했을 때 지금 뭐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거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거래하고 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지금 당장 뭐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항상 제가 보도됐던 거 보면은 최고가 찍고 반포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 최고가 찍고 뭐 그 가격 대비 10억 떨어졌다 뭐 이런 보도들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시장님이 얘기한 게 1% 정도 올랐으니까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각오도 했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1%가 강남 1%하고 광복 1%, 지방 1%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고 문제는 그 1%가 후행 지표라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로 그렇죠. 확인된 거니까 후행 지금 지표죠. 1%보다 높아질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 자명한 사실이고 네. 아마 서울시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네. 이미 집값은 올랐고 네. 호가도 올랐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인정을 하고 다시 재지정하기에는 사실 재지정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딱 잡힐 것 같으면 오케이 내가 실수했네 다시 지정할게라고 하는데 다시 지정해도 모양새는 안 좋아지고 더안 좋아지겠죠. 집값은 또 신뢰를 잃어가게 되면서 집값은 또 올라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인정하기 싫을 거고요. 아마 내심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이미 벌어진 거 한 3개월에서 6개월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지금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3개월, 6개월 후게 되면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차를 정비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출발을 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기름이 뭐 한 반밖에 안 찼는데 먼저 급가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 급가속 해봐. 너 언제까지 달릴 수 있겠어? 그러다가 너 멈출 거야라는 생각. 3개월에서 6개월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률이 결국에는 꺾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봐. 꺾였잖아 네. 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실제로 상승률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달려갔기 때문에 이미 집값은 저 멀리 그렇죠. 올라갔는데 서울시는 상승률을 보고 안정이 됐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용인하는 효과가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재지정해도 안 된다. 그렇다면 3개월, 6개월 후에 자연스럽게 지쳐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장에서 지금 저도 그렇고 제일 궁금한 게 1% 용인이면 언제 어디까지 가면은 용인을 안 하실 거냐. 근데 그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고 해도 말씀하시면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딱 거기까지만 가서 딱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네. 아무런 카드, 아무런 준비, 그렇죠.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냥 가자. 제발 안정될 때까지 3개월, 6개월 욕 먹더라도 여러 번 가보자. 말씀드리지만 토제는 안 하는 게 답이었어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네,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 지금은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냥 올라가는 건 내비둘 수도 없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토제의 잘못된 점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잖아요. 실거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산에도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용산 158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 가면 네. 뭐 5평, 네, 8평짜리 맞습니다. 뭐 네. 작은 방 하나 있는데 그 30억 물건을 사는 사람이 토지거래가 때문에 5평, 8평에 전 가족이 입주를 한다? 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규제인데 강남이야 그렇다고 쳐도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구역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네. 5평에 전 가족이 어떻게 입주를 합니까? 30억 그러니까요. 투자하는 사람이 사지 말라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틀려도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구역들은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이 나중에 풀리면 또 슈프링 효과로 엄청 튈 그런 곳 가능성이- 집주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기다려. 우리 이제 풀지기만 하면 스프링처럼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요. 좋아. 나 거래 안 돼도 돼. 나 기다릴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물려주겠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진짜 듣는데 늦게 풀리는 사람들이 그 호가 얘기하잖아요. 물건 거둬들이고 보복 호가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너 지금까지 재산권 이렇게 제약했지. 우리가 뭐 재산세 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내 맘대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우리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재산권도 못했는데 4년치 그만큼 그 4년 5년 묶여 있는 그 호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그럼요. 효과들로 지금 나타나고 분노의 효과. 분노의 예, 효과죠. 그 호가들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들이 튀어 올라가는 거라는 지적들을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돈쌤이 말씀하신 거랑 아마 김희만 소장님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보는데 저 역시도 토지거래 허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부동산이 막 올라가면서 그 지역이 확장되고 어떤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가격이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 때 그때 필요했을지 모르는 제도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의 성장이 둔화가 되어 있고 도시의 인구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그 제도가 유지되는 게 올바른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게 헌재에서 일단 합헌은 나오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닌데 이거를 재산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기 때문에 뭐 국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나 쓰는 것이지 단순히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제재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것 이미 같습니다. 부작용은 지금 우리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기본에 충실하자. 토지거래가 구역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사실은 규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게 되는데 투기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네. 토지 보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규제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수많은 규제, 대출 규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왜곡시키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뭐 사실은 저는 전면 다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뭔가 규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그만해야 좋을 된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좀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합헌 얘기 말씀 주셨는데 네. 물론 합헌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 굉장히 뭐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분들도 호가 자기 재산 가지고 호가를 뭐 한 30억 하는 동네 40억, 50억 올리는 것도 본인들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잖아요. 네, 그것도 본인의 재산권 행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뭐 이제 다 법적으로 다 얘기하고 뭐 서로들 뭐 이제 이게 합헌이다 뭐 따지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이제는 뭐 그 수명을 떠나가지고 탄생되지 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또 용도가 맞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용도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도 잠깐 뭐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짧게 좀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정상화가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얘기하면서 재산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권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세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종부세 많이 줄였는데 정부 바뀌면서 재산세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가 이제 공시가격으로는 뭐 아유 아파트다 뭐 이런 게 부동산 관련해서 가십거리로 좀 나왔는데 네. 이번에 공시가격이 얼마나 정상화된 겁니까? 공시가격이 뭐 전국으로 본다면 이제 네. 전년 대비 3.65% 네. 올랐고요. 서울이 7.86% 올랐는데 우리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플러스 알파 이제 그게 왜 나왔냐면 집값은 100이라고 한다면 공시가격이 한 70% 정도 되니까 과세를 적게 한다.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의 한 90%까지 맞추겠다. 그러면 집값 상승분에 플러스 알파를 더 붙여서 더 올리겠다라는 게 현실화인데 그게 이제 과도한 세부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올리진 않고요. 한 69% 수준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7.86%고요. 세종시는 마이너스 3.28%. 작년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오르는 것만큼은 반영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많이 오른 지역들은 더 많이 내야겠죠. 레미안 원베일리 우리 뭐 워낙 유명한 아파트니까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1,820만 원 정도 내니까 35.9%? 네, 그 정도 올랐네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당연히 그 정도야 뭐. 그 정도는 내야 될 것 같고요. 해야지. 뭐 잠실의 엘스 같은 경우도 21% 정도 올라가서 579만 원인데 아마 엘스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부담은 또 껑충 늘어날 것 같은데 안 올랐는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 같은 지역들 작년에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올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봉구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만 원 냈는데요. 올해도 62만 원 정도 수준. 거의 뭐 현실화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다. 엄밀히 말하면 현실화는 아니고 그 비율이 같은데 그렇죠. 그냥 집값이 올라가서 이제 재산세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그래서 거죠. 집값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뭐 아이유 집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또 한 재밌게 200억 한다는 뭐 그런 거 에테르노 아닙니까? 청담이라는 네, 아파트인데요. 맞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에 이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유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집 100평짜리를 샀고요. 제일 작은 게 100평이에요. 아이유보다 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네요. 464.11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니까 그 전용 면적이 한 140평? 150평 정도. 전용이 140이면 집값이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공시가격이 200억입니다. 공시가 200이면 실제는 한 400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가죠. 그래서 아마도 뭐 계산해 보게 되면 보유세만 1년에 2억 이상 내야 되니까 보유세가 저도 우리는 못 하겠다. 야, 이거 그냥 보유세만 내고 살아라 해도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못 한다니까요. 예. 아니, 여동생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군요. 엄청납니다. 여동생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러게요. 네, 참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특이한 케이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주제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